예,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에 있는 신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슬라이드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핵심 요약편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자궁 내막증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1시간 안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한자궁내막증학회 학술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대한자궁내막증학회에서 비욘디랑 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자궁내막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그 내용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제가 핵심 요약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에 저희 학회 관련된 자료들을 좀 사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왜 관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 자체가 어떻게 완치가 됐다,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한번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어떻게 관리하고 잘 매니지를 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자궁 내막증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이 자궁 내막이라는 게 자궁 안에 있는 부위들 중에 저희가 포인터가 안 나오나 보다. 네. 레이저 포인터로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자궁이죠. 이 자궁 안에 이 안에 한가운데 내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궁 내막이라는 부분이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내막이 두터워졌다가 다시 얇아지면서 생리혈을 만들게 되는 부분이고 이 내막이라는 곳에 바로 수정란이 착상을 해서 임신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는 자궁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내막이죠. 그래서 이 내막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막 조직이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나가고 다시 재생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재생이 되는 내막 조직이 자궁 내막 안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퍼져나가 있을 때 그럴 때를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난소 자리가 되겠고요. 직장이나 방광이나 다른 장기 쪽에도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착상 부위라고 하는 이 내막이 자궁 이외에 위치하고 있는 병적인 상황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꽤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임기 여성분들 중에 한 10% 내외 그리고 불임이나 심한 생리통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임 커플들 중에 보시면 여성 중에 한 60-70%가 자궁 내막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심할 때 병적으로 심한 생리통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자궁 내막증이라서 임신을 방해하는 병, 생리통을 심하게 만드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단하는 거는 그래서 병력을 좀 자세히 청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생리통이 어떤지, 임신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워낙 결혼하는 연령도 늦고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이 굉장히 늦으시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생리통과 관련된 증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임신 이후에 결혼 이후에 임신이 좀 잘 안 되실 때 그때 내막증을 또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 쪽에 혹이 보일 때 이때를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MRI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개복을 하든 복강경을 하든 로봇으로 하든 수술을 하면서 조직을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단은 4가지 정도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자궁내막증 학회에서 이번에 24년도에 학회 진료 지침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고 사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리뷰를 자료를 가지고 해보면 평균 한 7년 정도는 빨리 알 수 있었는데 늦어졌다. 진단이 한 7년 정도는 늦게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많이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좀 빨리 알면 훨씬 더 빨리 편안해지실 수 있는데 그 좀 놓치는 분들이 있고요. 증상 중에서는 월경통 당연히 제일 흔하고 골반 통증, 그래서 그냥 생리랑 상관없는 통증을 골반에 느끼기도 하고 성교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불임의 원인이고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배변이나 배뇨하는 과정에서도 곤란이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궁내막증의 확률이 있어서 한번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가지고 일단 진단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약물적인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의심이 된다, 진단이 된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번은 약물적인 치료를 시작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학회에서 같이 자궁내막증 문진표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점수를 매길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점수별로 얼마나 아픈지 이걸 이제 표시를 한번 하게끔 하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만들어 놓은 문진표인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좀 확대를 해보면요. 월경 기간에 어느 정도나 아랫배가 아픈지, 그다음에 시작되기 전에도 아픈지 혹은 끝난 다음에도 며칠간 아픈지를 물어보는데 그냥 생리 기간에 아픈 것보다도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아프다던가 아니면 끝난 다음에도 아픈 경우에는 특히나 내막증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아플 때 더 확률이 높고요. 관계를 하실 때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또 가능성이 있고 배변통이나 배뇨통을 느낄 때 이때도 특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간단한 진통제나 피임약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내막증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어떤 내막증이라는 게 어떤 병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치료를 어떻게 할지 바꿔 말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약을 먹는 방법과 수술을 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평생 이 내막증이 한번 진단이 되신 분들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약물이 되겠죠. 약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서 중요한 순간엔 수술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궁내막증이라는 것 자체가 임신을 방해하는 불임의 큰 원인이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임신을 하면 좋아지는 병이 자궁내막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관리에 있어서는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고 중요하고요. 임신을 하시면 내막증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현대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을 워낙 늦게 하게끔 되고 임신 횟수가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내막증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막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을 하는 거가 맞습니다. 임신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 여성분들은 더더욱 내막증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우선 수술을 보자면 수술을 하면 확실히 좋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면 임신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던 분들도 수술만 하면 특히 처음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굉장히 임신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평소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임신을 원하시는 시점이 됐을 때 그리고 꽤 내막증이 심해서 수술을 통해서 자연 임신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을 때 이럴 때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됐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약물적으로 잘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임신을 원하시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수술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하면 통증도 한 80% 정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임신을 위해서도 통증을 위해서도 수술이 좋죠. 좋은 방법인데 수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수술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난소에 내막증이 생겼을 때 여기를 수술을 하면서 난소 기능이 상처를 조금씩은 받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전보다 난소 기능은 조금씩은 떨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 우려되는 사안이고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조금씩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해도 워낙 재발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난 이제 깨끗해, 난 이제 괜찮아졌어,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수술 이후에도 계속 재발을 하는 게 문제라서 매년 재발률이 평균 10%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5 내지 20%고 평균적으로 1년에 10%의 여성분들이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술한 다음에 신경 안 쓰고 지내시면 1년에 10%씩 재발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 6년 정도 지켜봤더니 한 75%가 재발하더라라고 해서 최소 1년에 10%씩은 재발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한 거의 10년쯤 되면 거의 다 재발을 한다고 봐야 될 정도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20대, 30대에 자궁내막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20대, 30대 수술한 이후에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재발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도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내막증이 진단이 되면 폐경까지는 계속 약을 드실 필요가 있다고 거의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또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억제하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평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평생이라기보단 정확하게 말하면 진단 시점부터 폐경될 때까지 이 시기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재발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 전에도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세세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수술하고 2년 정도 지난 여러 논문들을 전 세계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보고를 해봤는데 나름 수술 정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술하고서 재발이 어떤지를 한번 봤던 데이터들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2년 만에 한 21%가 재발했더라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보고에서는 수술하고 5년 지나니까 한 40~50%가 재발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여러 논문에서 거의 일관되게 매년 10% 정도는 재발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재발해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년 내에 거의 절반 정도가 재수술을 받고 3번까지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막증은 약물 치료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약을 잘 먹어서 약으로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낮추는 약들이 있어서 그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임신을 하는 것도 약물 치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는 사실 임신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임신을 하실 게 아니라면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소 기능 얘기를 드렸는데 이쪽 그래프에 보이는 게 이제 난포의 개수를 저희가 이제 대신 나타내주는 AMH라는 피검사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20세부터 쭉 해서 45세까지 자연스럽게 여성의 난소 기능은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난자 개수도 줄어들고 난소의 기능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이걸 피검사를 AMH라는 피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원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수술을 하면 이게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 자궁내막증이 생긴 난소는 다른 혹이 생긴 난소에 비해서 아무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 난소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난소에 어떤 혹이 있을 때 일반적인 다른 혹이 있을 때보다 자궁내막증으로 생긴 혹이 있을 때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워낙 발견이 되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원래도 얘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수술까지 하면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임신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폐경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 통해서 봤더니 난소 기능이 이 정도 감소하더라라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2002년에 유럽의 생식의학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데이터들을 봤더니 첫 번째 수술 때도 조금은 난소 기능이 떨어지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을 했을 때 더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얘기들이 보고가 되면서 2002년에 재발을 하는 난소의 자궁내막증은 가급적 수술을 반복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임신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그 이전 이후에도 발표가 되면서 첫 수술을 그러니까 한 번 하는 정도는 조금만 난소 기능이 떨어지지만 두 번째부터는 정말 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평생 한 번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가급적 평생 한 번만 받게끔 플랜을 짜야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 한 번을 언제 할 거냐? 어쩔 수 없을 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암이 너무 의심이 될 만큼 모양이 안 좋거나 너무 커지거나 뭐 이럴 때 수술을 하고, 아니면 임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한 번 수술하면 한 6개월에서 1년간 임신이 잘 되니까요. 임신 직전에 한 번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수술을 계획을 잘 세워서 딱 한 번만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회들이 이런 난소 기능 감소, 저하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재발된 자궁내막증을 수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점점점 많은 의사들이, 학자들이 이 자궁내막증 수술에 대해서 예전처럼 두 번, 세 번 하는 걸 최대한 피해야겠다는 얘기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환자를 진단을 하면 내막증이 있구나, 내막증이 난소에 있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바로 들어가는 게 옛날 패턴이고 교과서적으로 예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제가 뭐 레지던트 때는 그렇게 교수님들한테 배웠죠. 하지만 이게 트렌드가 변한 겁니다. 이제는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해결책을 조금 고려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게 됐고, 장기적인 치료가 결국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시점을 보다가 꼭 필요할 때 일생에 한 번만 수술을 하자라는 식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그럼 수술할 거냐? 요즘에 이제 약이 좋아서 대부분 이제 약만 먹어도 혹이 좀 줄어들고 내막증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약만 먹어도 거의 치료가 돼서 약만으로도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조금 줄어든 채로, 좀 작은 채로 그냥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은 아예 없어질 정도로 약이 요즘은 이제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더라, 약을 먹어도 커지더라, 이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죠. 그리고 약 먹기가 너무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이 약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안 좋을 때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이 너무 크면 이게 이제 저절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막증이 어느 정도 상당히 커졌을 때 압력을 받으면서 얘가 일부 터지면서 배가 굉장히 아프게 될 수가 있거든요. 난소의 내막증이 터지면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심한 복통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3에서 5cm라고 해서 다 수술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 3에서 5cm 이상은 커야 하고, 그 크기가 한 7cm, 8cm 이상 됐을 때 너무 커서 이게 터질 우려가 있거나 할 때 이제 그럴 때 수술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 정도로 내막증이 퍼져 있어서 뭐 방광이나 대장이나 여기에 침범을 했다던가 소변줄을 막고 있다던가 이런 정도의 장기 기능을 떨어뜨릴 정도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낭종의 이 혹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악성 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궁 내막종은 가끔씩은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퍼센트로는 1% 정도 암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정도의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던가 아니면 약물 치료에 반응을 안 한다던가, 이 악성일 때 약물 치료 반응이 적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반응을 안 하면 혹시 암일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 빨리 커질 때도 혹시 암인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모양이 되게 또 초음파나 MRI상에 이 혹의 모양이 되게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도 이게 혹시 악성은 아닌가, 암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서, 그럴 때는 암을 감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니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중에서 꼭 임신을 원하실 때 다 수술할 필요는 없는데 언젠간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분이라면 임신 직전에 수술을 하고 임신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신이 잘 되는 시점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임신을 원하실 때에도 그냥 바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게 오히려 확률은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환자분이랑 의사 선생님이 잘 상의를 해서 지금 언제 시점에 수술이 제일 필요할지, 언제 하는 게 좋을지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이 있어서 자궁내막증을 좋아지게 하는 약제들이 있고요. 또 경구 피임약만 먹어도 내막증의 성장을 좀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들 중에 뭐 경구 피임약을 먹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내막증을 억제해주는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 주사를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하시고 약을 드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최근에 이제 사용이 가능해진 이 프로제스틴 제제들은 병변을 억제하면서도 예전에 쓰던 주사들보다는 훨씬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사의 약들은 이제 뼈를 약하게 하는 면에서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주사들이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너무 효과가 세서 뼈까지 약하게 하는,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심한 폐경 증상까지를 만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먹는 약들이 나오면서 이 약들은 여성 호르몬 농도를 그렇게 심하게 떨어뜨리지 않아서 뼈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폐경 증상도 심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약들이 뼈를 조금은 약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한 15% 정도는 뼈가 좀 약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궁내막증 약물 치료를 할 때는 골밀도를 체크를 하고 뼈가 나빠지지 않는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약들을 이제 워낙 오래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자궁내막증 약들은 뭐 한두 달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5년, 10년, 15년, 20년 뭐 이렇게 굉장히 장시간을 먹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골밀도를 체크를 하면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내막증 크기도 좋아지게 되고 통증도 감소시키고 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잘 유지가 되고요. 이런 약들은 약의 작용을 보면 임신을 흉내내는 약이거든요. 임신을 하면 자궁내막증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신한 상태처럼을 유지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생리를 쉬게 됩니다. 생리를 쉬면서 지나가면서 쭉 좀 편안하게 생리 없이 지낼 수가 있고요. 약을 끊고 나서도 일정 부분은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자궁내막종이라고 하는 난소의 내막증 혹의 부피를 감소를 시켜주고 직경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병변을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구 피임약이랑 비교를 하면 경구 피임약은 더 나빠지지 않게 재발을 좀 억제해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프로제스틴 제제들은 있는 병도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구 피임약은 그래도 다달이 생리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은 생리를 하면서 약을 유지를 하지만 이 프로제스틴 제제는 임신하고 있는 상황을 흉내를 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약을 먹는 동안에는 하루에 하나씩 약을 먹으면 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생리를 그냥 쉬게 해줍니다. 생리를 쉬게 해주면서 생리통이 심했던 분들이 그 생리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여성에게는 굉장히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술을 한 다음에 경구 피임약이나 이런 프로제스틴 제제 같은 것들을 드시면 재발률이 1.8% 정도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발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궁내막증 관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빨리 진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진단 시점이 보통은 한 7년 정도는 늦게 되더라라는 게 여러 논문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심한 생리통 같은 걸 느끼시고 나서도 실제로 병원에 와서 내막증이 있구나라고 할 때까지 7년이나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7년 동안 그냥 고생을 한 다음에 진단이 된다는 얘기니까 환자분 개인을 위해서도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빨리 진단이 될수록 빨리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하고요. 또 내막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변을 퍼지면서 주변 조직들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내막증은 그만큼 심하게 주변을 망가뜨려서 치료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될수록 임신을 더 방해를 하죠. 그래서 빨리 진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술인데 수술은 하면 좋습니다. 수술은 하면 임신율이 확실히 좋아지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법이지만 수술은 재발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할 때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시기를 잘 조절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 하는 게 좋을지를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필요할 때 딱 한 번, 가능하면 두 번째 수술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수술을 한 번 한 이후에 약물을 잘 드셔서 약물로 관리를 잘 해서 재발을 억제해서 두 번째 수술을 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 프로제스틴 제제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도 먹고 20년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임신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약이라서 뼈가 약해지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약물을 드실 때 뼈의 상태를 골밀도를 체크를 하면서 뼈의 상태, 그 건강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궁내막증 관리의 핵심을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대한자궁내막증학회에서 뭐 여러 차례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비욘드에도 말씀을 여러 교수님들이 하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오신 질문 주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이님, 네, 유방암 치료 목적 타모xifen 드시는 분, 네, 이거는 뭐죠?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네, 타모xifen 때문에 내막이 두꺼워지는 건 내막 증식증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는 자궁 내막증하고는 조금 다른 질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근데 일반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혼란을 느끼세요. 타모xi펜이나 다른 걸로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생기는 건 내막이 그 자체가 두꺼워지는 컨디션이고요. 이건 내막암을 만드는 컨디션이죠. 이 컨디션하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바깥에 난소나 다른 데로 가서 그쪽에서 증식해서 자란 자궁 내막증하고는 다른 병입니다. 이름은 되게 비슷하죠. 자궁 내막 증식증과 자궁 내막증. 이름 되게 비슷한데 둘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병입니다. 그 다른 병이라는 얘기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타모xifen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요 자궁 내막증과는 해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병입니다. 그리고 타모시펜을 드시다가 끊으면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끊고 나서도 일정 기간은 그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은 해야 된다고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네, 흰둥이와 푸드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네, 생리통 많이 심한 경우에 저희가 산부인과에 오시면 호르몬제 등으로 관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네, 생리통이 심하면 참지 마시고 오세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약을 드시고 계속 심한 분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우실 텐데 대부분 하루 이틀만 심한 게 대부분이시죠. 그래도 오셔서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거고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혹시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자궁내막증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1차성 월경통이라고 해도 그게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진통소염제 같은 걸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를 다시 또 상의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통소염제만 드시더라도 한 번은 와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호르몬제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 심한 분들은 혼자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한번 찾아오셔서 해결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몬순이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네. 자궁내막증 복강경 아마 수술하신 것 같고, 주사 맞으시고, 네. 그때 이제 생리를 안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 주사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궁내막증 수술한 이후에 처음에는 이 주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주사밖에 없기도 했죠. 이제 주사를 맞으면 여성 호르몬 수치를 확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폐경 증상으로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은 생리를 이제 안 하죠. 그러다가 주사 치료가 끝나면 이제 생리를 한번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처음 생리했는데 골반통 등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리고 여전히 생리량이 많다. 네, 너무 아프고 힘들다. 네, 이 정도면 이제 그 수술 이후에 주사 치료만 하고 먹는 약, 호르몬제 먹는 약은 처방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프로제스틴 제제를, 이 호르몬 제제를 추가로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수술 이후에 약을 안 드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을 이제 원하는 상태시면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물론 호르몬제를 안 드시니까 지금 혹시 임신을 기다리시는 분이면 저희가 호르몬제는 안 씁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 심한 분이시면 약을 계속 드시는 게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자궁내막증 학회에서 몇 차례 나눠서 좀 자세하게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셔서 오늘은 질문이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많이들 궁금증 해소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